자, 행정법 17번째 시간입니다. 국가배상법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355페이지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법, 그 다음에 손해전보, 그 다음에 국가배상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후적 구제 방법이 되겠죠. 이런 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그 중에서도 국가배상법이에요. 국가배상법은요, 국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제기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국가배상법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에 나와 있는데, 자, 헌법상 국가배상과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미는 같지만 배상 주체가 달라요. 자, 헌법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헌법상에서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입니다. 주체가 좀 다를 수가 있죠. 헌법상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반면에 국가배상법상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C급에 해당하는 그런 좀 수준이 낮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교재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별표 좀 치세요. 두 개만 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뭐 직무 관련성이랄지 그 다음에 영조물이랄지 영조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지 이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알아야 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헌법 제29조 1항에 국가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인은 뭐냐면 원인 줄 한번 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가가 또 시험에 출제되겠죠. 공무원의 직무행위 아니면 어떻습니까? 헌법상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이렇게 나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2조와 5조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2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불법행위한 겁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한 것이고 주체가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5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 어떤 영조물이랄지 자연 상태에 있는 거 있죠. 영조물 등입니다. 영조물 등이 한 어떤 의해서 심해를 받았을 때 제기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헌법상의 국가배상과 지방 국가배상법상 배상 범위가 좀 뭐랄까요? 국가배상법이 좀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헌법상에는 말이죠. 그 4번을 보세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배상법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집니다. 즉 공무원이 고의를 했다든지 과실로 인해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이제 구상권이다 그럽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구상권, 이것은 바로 민법상의 용어입니다. 민법에는요 상대방이 누구에게 가백에 예를 들어서 돈을 예를 들어서 채무를 갚았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다른 사람이 원래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걸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요. 잘 보세요.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를 딱 볼 때 공무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때 국가가 말이죠. 상대방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줬습니다. 배상을 해줬죠. 배상을 해주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돈이 들어갔죠. 국가의 돈이 들어갔을 때 이걸 따지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할지 고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도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도 나한테 내가 상대방에 배상해준 그 돈을 나한테 다시 달라. 이게 바로
구상권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 흐름과 그다음에 판례, 중요 판례를 계속 공부하면서 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요. 8부 능선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존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55페이지에 이 부분은 시험에 꼭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그러면은 저 국가배상법 2조와 5조를 또 나눠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얘기죠. 물론 시험에는 357페이지에 공무원에 해당하는가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뒷부분에 직무 관련성, 직무 행위인가 이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지금 내용은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자, 356페이지. 자, 선택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지방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을 피해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누구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학설이 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 대위 책임설. 이건 뭐냐면 가해 공무원이 부담은 원래 하는데 가해 공무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소속해 있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해준다. 대신 돈을 배상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대위 책임설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책임설이 있습니다. 자, 국가가 볼 때는 공무원도 자기의 수족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설, 절충설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적 판례가 있는데 자, 문제는 판례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과실은 국가가 청구권을 갖는다. 국가에 대해 청구한다. 그 다음에 고의 및 중과실은 뭡니까? 아무리 국가가 청구를 받는 상대방이 될지라도 공무원이 중과실 또는 고의가실 때는 공무원도 책임져라 이런 얘기죠. 일종의 절충설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별표 한 2개 치세요. 그거 이런 내용과 똑같죠.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의 책임 요건인데 첫 번째가 공무원의 직무집행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아니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침해를 받았을 때는 타방 즉 상대방은 국가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반드시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직무에 적합한 직무 행위를 할 때 그 직무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357페이지 보면은 공무원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중요 표시 4개를 해주세요. 자, 제가 중요 표시 4개 하라는 것이 뭐 토탈 해가지고 한 4, 50개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 이외에는 뭐랄까요, 연막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틀리게 하려고 연막을 비우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자, 거기 보면은 공무원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시청소차 운전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지금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시청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달관, 행정관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압류를 실행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공직에서 나온 사람인데 검찰이랄지 아니면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사람이 나올 때 지방법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임명하는 그런 압류를 실행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을 종전에는 집달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집달관이라는 말도 썼었어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공탁 공무원이가 있습니다. 공탁 공무원. 그 다음에 소집중 항투 예비군도 공무원을 인정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보셨죠? 일반 사인으로 근무하다가 군부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공무원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필할지 총알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면은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교통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있죠? 교통, 뭡니까? 돈을 좀 받으면서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철에도 교통, 할아버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도 공무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를 보세요. 전입신고를 확인하는 통장 있죠? 여러분들 통반장이죠. 그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원래 사인이죠. 일반 사인인데, 전입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직무행위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가가호 방문하면서 정말 전입했는가를 통장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거하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상대방이 피해를 줬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번 보세요. 공무원을 부정한 경우가 있어요. 의용 소방대원이랄지, 그 다음에 단순 노무자, 단순자 들어가면 모두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무슨 뭐 잔디를 깎으러 온다, 잔디에 풀을 뽑으러 온다,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때는 국가배상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우체국 등 정부기관 아르바이트자가 요새 많죠. 아르바이트자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아르바이트자와 시간제가 또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다른 개념이죠. 자, 아르바이트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즉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행위의 내용이 쭉 있고 내용이 있는데 358페이지를 보세요. 직무행위 내용에서는 자, 여기서 조심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반드시 권력적 행위만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비권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권력적인 것도 있고. 자, 권력적인 내용에서는 권력적이면서 법률적인 게 있겠고, 그 다음에 권력적이면서 사실적인 게 또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별할 때 권력적이냐 아니냐. 권력적이라는 것은 부대등적 위치입니다. 즉 평등하지 않은 입장에 서는 것이고, 법적이냐 사실행위란 뭡니까? 효과면에서 본 거예요.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법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법적 효과가 없을 때는 사실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모두 포함한다. 그 다음에 법적 행위, 사실행위 모두 포함한다. 이건 효과적 측면이죠. 그 다음에 자기 부작위도 모두 포함한다. 부작위 한번 줄거세요. 부작위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되죠. 부작위는 없을 문자입니다. 무와 같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틀린 거죠. 무와 같질 않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면 돼요. 어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볼펜 뭡니까? 여기 분필이 하나 있어요.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이 여러 번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분필이 지금 정지하고 있는 것 같죠?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이 분필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작위도 그런 개념이에요.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의 요동은 있겠죠. 있지만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작위입니다. 여러분들 좀 머뭇거리는 거 있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태가 아니고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부작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입법, 사법 불문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입법 작용에 의한 국가배상 인정할 것이냐. 자, 입법이라는 것은 법 정립 활동이라고 그랬죠. 자, 법을 판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법 정립 활동이 있습니다. 정립 활동은 국회에서 하는 자기들만의 유일한 활동이 바로 입법 활동이 되겠죠. 입법 활동을 법 정립 활동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게 있겠죠. 그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겠죠. 이것을 법 선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언 그러니까 무슨 뭡니까? 무슨 민주화 선언 이런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 규명을 선언했다, 밝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작용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원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359페이지에 한 6번째 줄에 통치행위일 때 국가배상 청구 인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자, 통치행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이니까 말씀드렸었는데,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그죠?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국가의 원수의 통치 의사를 가지고 한 행정행위, 이것이 바로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는 넓게 보면 행정행위에 들어가지만 행정행위 속에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특별한 형태의 뭡니까? 국가 원수가 통치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그런 행정행위죠. 이것은 사법심사가 배제되고, 따라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배상 청구권 역시나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60페이지 보세요. 판례 태도, 직무행위 관련성 여부죠. 자, 드디어 시험에 나올 게 나왔죠. 별표 4개 치세요. 자, 공무원의 행위가 아무리 공무원 행위를 했을지라도 직무행위가 아니면은 국가배상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첫 번째 한번 걸러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60페이지. 직무행위 관련성 인정한 거 있죠. 훈계권 행사했다. 훈계권 행사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합을 줬다. 군인이 되겠죠. 군인 상관이 부하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아니면 훈련하다가 기합을 준 거죠. 그럴 때 사형, 개인적인 형벌을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의 훈련 휴식 중 사냥, 꿩 사냥한 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옛날에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이런 거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훈련을 갔는데 말이죠. 훈련을 하지 않고 총을 쏘지 않고 꿩 사냥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열매를 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랬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국가 배상에 포함되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나죠. 꿩 사냥. 옛날에는 말이죠. 이 닭 대신 꿩을 사냥했어요. 그리고 꿩을 또 먹였습니다. 근데 먹여보니까 수지 타선이 안 맞으니까 닭을 사용했고, 닭을 또 안 맞으니까 이제 수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뭡니까? 닭 소모되는 닭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200만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200만 마리를 수급하려면 국산이 어렵겠죠. 아무래도. 자, 알아두시고. 4번 보세요. 공무원이 비번 중 불신 검문했다. 자, 이건 뭡니까? 경찰을 나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경찰에서는요, 비번이라는 말을 써요. 경찰이 비번 중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보면은 불신 검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비번인데 불신 검문했다? 원래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관직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렇지만 밑에 쭉 보세요. 4번 보세요. 직무행위 관련성을 부정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중에 한쪽을 공략을 해야겠죠. 다 암기하면 좀 어렵죠. 자, 가번 보세요. 결혼식 참석 군용차 운행. 과거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군용차를 가지고 말이죠. 퍼레이드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랬다가는 난리 나죠. 그 다음에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총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쏴 죽인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예비군편에 갔는데 옆 사람한테 총을 쏜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요즘에는 이런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번 보세요. 공무원이 가솔린을 불법 처리하던 중 발화됐다. 이런 것도 많아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말이죠. 이 가솔린이라고 있었습니다. 가솔린이었지 휘발유 같은 거를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는 다 소모해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하지 않으면은 새 것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병이 말이죠. 버리다가 말이죠. 라이터 불로 거댔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옆에 주민까지 피해본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이것은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참 재밌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공무원이 휴가 중에 폭력했다. 휴가 중이니까 뭡니까? 직무집행 시간을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뭡니까? 직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번 중에 불신 검문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걸 좀 묶어보세요. 이렇게. 자, 점점 더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뒷부분에서 6문제 이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 내용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요, 페이지를 좀 넘겨가지고 362페이지 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이론을 지금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프랑스에서는 영무과실 책임을 강조해가지고 국가배상 책임 인정했다고 그랬죠. 공무원이 말이죠, 공영무라고 그러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공영무 이론인데, 독일에서도 말이죠, 이거 비슷한 이론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조직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조직 과실 책임 뭐냐면 공무원도 말이죠, 국가조직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불법 행위로 나갔을 때는 국가가 책임, 즉 조직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 조직 과실 책임은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말이죠, 공무원의 과실 여부라든가 고의 여부까지 판단하고서 했어야 하는데 이쪽은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에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영무 이론과 국가조직 과실책임 이론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63페이지 판례가 쭉 나와 있는데 6번째쯤에 나와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6번째 그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국가시험에서 시험 문항의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다. 사법시험 1차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 상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64페이지에 이 내용에서 이제 알아둘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름 추정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름 추정의 원리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피해자가 말이죠, 피해자가 공무원의 과실을, 공무원의 책임을 말이죠, 위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게 되면은 공무원의 과실이 추정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름 추정의 원리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고요. 자, 364페이지에 이름 추정, 고의 과실 입증 책임, 거기다 별표 하나 딱 치시고, 이건 이론 문제입니다. 자, 365페이지에 이중배상 금지 원칙 있죠. 이건 뭐냐면요, 군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중으로 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또 훈련 중에 받았을 때, 이럴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국가배상 또 청구할 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365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그걸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 의해서 손해배상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해서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부담되는 부분에 한해서 나중에 국가에 대해서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규칙 사유를 구상할 수 없다는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6페이지는 배상 책임자 등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부분을 쭉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7페이지에 구상권이 있다.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중간에 양가로 2번 구상권 줄 한번 그세요. 중대한 또는 고의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8페이지 학계 학설이 있는데 참고만 알아주세요. 행정법 학계에서는 대위 책임서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0페이지에 보면은요, 국가배상법과 이번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 37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용도별 정리, 거기 별표 3개 주세요.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자,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했다. 이럴 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판례는 적용 어떤 뭡니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줄구세요. 2번 줄구세요.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는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국가가 말이죠. 이번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했다 이럴 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2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했는데 여기 이제 별표 4개 쳐야겠죠? 중요합니다. 자,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직무 행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경찰서 및 교도소 공무원이 주의 의무 이것은 직무 행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관의 보호 의무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불인정한 게 있죠. 담당자가 음주 단속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가 요구한대로 곧바로 체열 실시할 의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인과 관계인데 이건 뭐냐면 직무집행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정한 것을 보세요.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실탄함에 수류탄 절지 폭발해가지고 인명이 살상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탄약창에 가면은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시정장치를 해가지고 종이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열쇠를 잠그게 돼 있는데 어떤 군인이 실수로 아마 잠그질 못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조작하다가 터진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금 상태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 화재 시 피신하지 못해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군산 쪽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감금 상태 여자 종업원들이 감금 상태에서 유흥주점을 했었는데 감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이 나가지고 다 불타 죽은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부주해가지고 한 것과 사람 죽은 것이 인과관계 있느냐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이게 이 당시에 상당히 서글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흥주점에 근무하시는 여자분들이 다수가 불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럴지라도 공무원의 책임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어떤 책임이 없었느냐? 식품위생법상 책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373페이지의 국가배상법 제5조인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 375조를 뭡니까? 민법상 그다음에 국가배상법 5조를 보는데 이것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상대방 뭡니까? 영조물을 설치한 사람이 과실이 없을지라도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가 배상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이거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법 제5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을 그어놨죠. 도로 및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의 특징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영조물도 해당하지만 그죠? 그 밖에 영조물이잖아요. 이 영조물에 대해서 영조물이니까 뭡니까? 하천도 영조물에 들어갑니다. 하천도. 근데 설치 또는 관리입니다. 관리의 문제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말이죠. 민법 758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과실책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민법상의 공작물보다 범위가 더 넓을 수가 있어요. 민법상에서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책임을 진다. 물론 제조물 책임으로 연결되지만 제조물 책임과는 우리의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에 대한 하자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 하자로 인한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이 더 폭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범위가 말이죠. 국가배상법 이게 더 넓습니다. 배상법 민법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는 고작 해야 공작물이 아니겠습니까? 공작물 나아가서는 제조물이 되겠죠. 그러나 국가배상법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부분을 여러분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자연곡물도 될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생긴 거 있죠.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자연방파제, 자연방파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자연하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천,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공으로 만든 방파제는 뭐 물론이거니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쭉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5페이지를 보면은 판례 태도가 있죠. 별표 3개 치세요. 매양리 사격장에서 하자를 인정했다. 매양리 사격장은요, 이 서해바다에 있는 섬에 있는 사격장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미군이 말이죠, 섬에 이런 무인도입니다. 무인도고 이렇게 이게 매양리 사격장인데 무인도인데 여기에다가 미군이 포를 갖다 쏘는 겁니다. 여기를 뭡니까 타겟으로 해가지고 총을 쏘는 건데 대포를 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포가 말이죠. 이 섬에 떨어질 경우도 있고 주변 앞바다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음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한번 쏠 때마다. 그래서 매양리 사격장에 이 문제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뭡니까 착륙할 때 소리가 엄청난 굉음이 나죠.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집중호우입니다. 또는 이 중랑천 범람인데 이때는 뭡니까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줄거세요. 중랑천이 한강으로 들어온 지류인데 여기에 범람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범람하니까 여기 살던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자연재해다. 즉 국가도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즉 불가항력 인정하니까 국가 책임 아니다. 우리도 책임 없다.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76페이지에 하자 손해 상당인과 인결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78페이지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구상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자 누구냐? 그 줄거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쭉 돼 있고요. 자, 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또 했습니다. 380페이지 보면은 자, 요 부분이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자, 380페이지에 7번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여기 별표 4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영조물에 일단 해당해야 어떻습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국가배상 자체가 청구할 수가 없겠죠. 자, 거기 보면은 공중 화장실, 그 다음에 철도 건널목, 뭐 자동차 정보장치, 그 다음에 도로의 맨홀도 영조물입니다. 가로수도 영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저수지도 자연 영조물이라는 겁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너무 지나치게 져서 저수지가 붕괴돼 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럴 때는 국가배상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미완성 옹벽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구규림 뭡니까? 홍수가 져가지고 구규림이 막 떠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건 이런 경우도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는데, 그 왼쪽에 제목만 일단 보세요. 청구 주체는 국민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상호주의에서 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중배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군인이 다른 군인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 대해 또 한 번 배상 청구하면 안 되겠죠. 역시나 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1페이지. 그러면 직무집행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직무집행이라 하면 전투, 훈련,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은 물론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배상 금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옛날에 전투경찰대원이 있었는데 전투경찰대원이 전투훈련 말고 다른 일반적인 경찰 관련 행위를 했을 때,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손해를 받았다 했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일반적인 행위를 할 때 자기가 침해를 받았을 때는 뭡니까? 이중배상 금지 원칙 적용하는, 거기에 이중배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별표 하나 더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2페이지부터는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러면 손해배상이 인정하게 되면은, 그럼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절차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그 국가배상법 제9조에는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배상하려면 배상에 대해서 심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배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임의적 결정 전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있어서 배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그럼 만약에 거쳤는데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말이죠. 배상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배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떻습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죠. 과연 이 결정이 처분성이 있는가?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 행정법이 참 끝까지 말이죠. 어떤 거 가지고 따지냐?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맨날 이거 가지고 따지죠, 그죠? 그다음에 소송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행정법 통칙과 행정쟁송법, 구제법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뭡니까? 손해배상 절차, 청구 절차에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383페이지를 보세요. 결정서에 송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심의회는 배상 결정하면 결정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본을 송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줄구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데 재심 신청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심.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을 지금 공부했는데요. 국가배상법은 뭡니까? 사후적 구제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가배상법에서는 2조와 그 다음에 5조죠. 5조가 문제되는데 2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5조는 영조물과 관련된 설치 및 하자, 관리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2조에서는 고의과실을 따졌고 5조에서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았다. 즉 무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2조하고 5조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배상 책임과는 좀 더 우리의 법이 좀 더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우리 나눠서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고의과실까지도 고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법을 잘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무 관련성이, 직무 행위에 해당하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문제였고,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이것도 매우 중요했죠. 만약에 직무가 아니고 영조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국가배상 청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이 국가배상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